올해 칸 영화제에서 최고 영예인 황금 종려상을 거머쥐며 전 세계 영화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작품이죠. 이란의 거장 자파르 파나히 감독의 신작 그저 사고였을 뿐을 드디어 감상하고 왔습니다. 파나히 감독은 이란 사회의 억압과 인권 문제를 다루는 감독으로 유명하잖아요. 이번 작품에서도 인간 트라우마와 시스템의 폭력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이란 정부의 검열과 금지령 속에서 몰래 촬영을 했다라고 하는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 정도 작품을 만들어냈다라는 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봉 전부터 워낙 화제가 되었던 작품이라 기대가 컸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최근에 개봉했던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 수가 없다와 묘하게 맞닿아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결을 보여주고 있어서 비교하면서 보는 재미도 쏠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리뷰에서 자세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다들 지금 마지막 장면에서 소름 돋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영화는 시작부터 의미심장한데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달리는 차 한 대를 보여주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개 한 마리를 로드킬하게 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운전대를 잡았던 가장인 에크발이 차에서 내려서 상황을 확인을 하고는 그저 사고였을 뿐이야 라고 툭 내뱉거든요. 근데 옆에 있었던 아내도 이건 다 신의 뜻이야 라고 한마디 거듭니다. 그런데 이때 뒷좌석에 타고 있던 어린 딸이 아니야, 아빠가 죽인 거야 라고 반박을 하죠. 저는 이 오프닝 시퀀스를 보면서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서 가려고 하는 방향이 어느 정도 그려지더라고요. 자신들의 잘못을 우연이나 운명 혹은 사고라는 단어 뒤에 숨어서 포장하려는 가해자들과 그들이 구성하는 폭력적인 시스템 때문에 부서진 채로 살아가는 피해자들의 이야기겠구나라는 게 그 장면을 통해서 다 설명이 되더라고요. 영화는 에크발 가족이 차고장으로 외딴 곳에 있는 낡은 정비소에 들리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이 영화의 진짜 주인공인 정비공 바히드가 있는데요. 바히드는 과거 국가폭력에 의해서 감옥에서 끔찍한 고문을 당했던 피해자입니다. 당시 눈이 가려진 채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자신을 고문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알지 못해요. 하지만 바히드의 기억 속에 트라우마처럼 각인된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문관이 다가올 때마다 들리던 의족의 기분 나쁜 삐걱거리는 마찰음이죠. 에크발의 다리에서 나는 바로 그 소리가 들린 순간 바히드는 확신과 의심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에크발을 납치하고 과거의 피해자 동료들을 불러 모아서 사막 한가운데서 그들만의 법정을 세우게 됩니다. 과연 에크발은 바히드를 고문했던 그 고문관이 맞을까요? 그리고 바히드는 복수를 통해서 트라우마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영화 그저 사고였을 뿐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스포일러를 이야기할 거니까 영화를 보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른 작품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얼마 전에 개봉해서 큰 화제가 됐던 작품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입니다. 이 두 영화는 제목부터가 흥미롭게 연결이 되는데, 그저 사고였을 뿐, 어쩔 수가 없다. 두 제목 모두 가해자가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우는 변명이잖아요. 하지만 그 뉘앙스는 조금 다릅니다. 어쩔 수가 없다에서 이병헌 배우가 연기한 주인공인 만수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며 내 생계가 걸려있는데 어쩔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자신의 욕망을 생존 본능으로 합리화하는 자기 방어 논리이자 변명이죠. 반면 그저 사고였을 뿐의 에크발은 나는 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이고 그건 업무상 발생한 일이었다라며 책임을 시스템과 신의 뜻으로 돌려버립니다. 이건 과거의 행위를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비겁한 책임 회피 논리죠. 두 영화는 결은 완전히 다르지만 관객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동일합니다. 당신의 폭력이 정말 불가항력적이었나? 라는 거죠. 특히 두 영화의 주인공이 선택하는 윤리적인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점도 인상이 깊었는데요. 이 어쩔 수가 없다의 만수는 25년 경력 끝에 실직한 후에 가족을 지킨다라는 명분으로 경쟁자들을 제거하면서 점점 괴물이 되어갑니다. 살인을 거듭할수록 어쩔 수가 없다라는 자기 최면을 걸면서 시스템의 약육강식 논리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죠.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악마가 되기를 선택한 겁니다. 반면에 그저 사고였을 뿐의 바히드는 진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고뇌합니다. 에크발을 납치한 뒤에도 혹시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닐까? 내가 저 사람과 똑같은
같은 괴물이 되어도 좋은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지는 거죠. 판단의 부담을 혼자 짊어지지 않고 공동체와 나누려고 하고 끝까지 양심의 흔들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복수의 칼자루를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의 사슬을 끊어냄으로써 인간으로 남기 위해 악마가 되기를 포기한 거죠. 연출적인 면에서도 이야기할 게 많은데요. 특히 영화 후반부의 롱테이크 취조 장면은 감독의 연출력과 배우의 연기력이 정말 빛을 발하는 백미입니다. 카메라는 편집 없이 긴 호흡으로 인물들을 비추면서 관객들을 배심원의 자리에 앉혀버립니다. 에크발은 끝까지 나는 모르는 일이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면서 억울해하는데 이 긴 롱테이크는 가해자들에게는 편집하고 싶은 사고일지 몰라도 피해자들에게는 매일같이 끊이지 않고 되풀이되는 현실이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묘사해주는 연출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말도 인상적이었는데 지금 다들 결말 이야기하고 계시죠? 바히드는 결국 에크발을 죽이지 않고 돌려보내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는 바히드의 뒷모습을 비추는데 이때 사운드의 변화가 인상적이더라고요. 영화 내내 바히드의 트라우마를 자극하던 그 삐걱삐걱하는 의족 소리는 서서히 잦아들고 그 빈자리를 새들의 지저귀이 채우기 시작합니다. 의족 소리가 과거의 고통과 트라우마를 상징했다면 새 소리는 용서를 통해서 얻은 평화를 의미하는 것 같더라고요. 바히드가 에크발을 죽이지 않은 건 그를 용서해서라기보다는 복수의 고리를 끊고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비로소 그제서야 과거의 감옥에서 출소하게 된 거죠.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의 엔딩이 기계음과 공장 소음 속에서 시스템의 부속품으로 남은 만수의 공허한 모습으로 끝이 났다면 그저 사고였을 뿐은 자연의 소리를 통해서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는 길로 마무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이 영화는 그저 사고였을 뿐이라는 가해자의 비겁한 변명에 맞서는 피해자의 위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과 다르게 선택했다. 용서를 선택함으로써 나는 비로소 당신이라는 악몽에서 깨어났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파르 파나히 감독은 마지막에 그 새소리를 통해서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인간다움을 지키는 것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에크발은 여전히 그저 사고였을 뿐 혹은 모든 게 신의 뜻이었겠지 라면서 믿으면서 살아가겠죠. 이 영화는 이란 사회의 정치적 억압을 배경으로 하지만 보편적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잖아요. 과거 독재 시절의 고문 피해자들 또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권력의 남용들 같은 것들이죠. 가해자들은 그땐 다 그랬어 라거나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라고 변명하겠죠. 보는 내내 마음이 편치는 않았지만 다 보고 나면은 여운을 주는 영화였습니다. 특히 악의 평범함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수작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바히드의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에크발 같은 가해자들을 용서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런 자들은 복수당해도 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은 저도 읽으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